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국가 4권인데요. 네, 국가 4권은 7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3권에서 수호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수호자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크라테스가 부와 가난을 나라에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라를 완성을 시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래의 목적이었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다루게 되고요. 이렇게 지혜와 용기, 절제, 정의를 다루고 나서 그 나라에서 확인된 것들을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고자 하게 되는데 이 나라와 개인의 유사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에서 발견한 걸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인과 나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의와 불의, 정의로운 사람의 삶과 불의한 사람의 삶 중에 어떤 게 더 낫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주제는 5권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3권에서 수호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데이마토스는 이런 수호자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 소유도 하나도 없고 나라만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들은 여행도 못하고 저축도 하지 못하고 선물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돈을 써서 얻는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내가 수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수호자들, 이런 나라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정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잘 경영되는 나라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잘 경영되지 못하는 나라를 설정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경영되는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잘 경영되는 나라에는 진정한 수호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수호자는 시민과 대립을 하지 않는 수호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과 대립하지 않으려면 사적 소유가 없어야 되는 이제 수호자여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수호자들은 이런 자기 소유가 없는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부와 가난을 국가에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유해지면은 게을러지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가난하면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가난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데이마토스는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부유해야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부유한 한 나라와 싸우는 것보다 두 나라와 싸우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데이마토스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일단 우리의 그 수호자들, 그 군사들이 어떤지를 얘기를 합니다. 수호자들은 일단 싸움의 전문가예요. 전투의 전문가이게 되고 그 다음에 부자 두 나라는 전투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전투 전문가가 부자 2명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러면서 권투 선수와 부자의 권투 시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전투의 능력에서, 전투 능력 측면에서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수호자들이 이제 금을 원치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 나라가 있다고 할 때 한 나라에게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전리품을 너희들 다 줄게. 왜냐면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 하면서 이렇게 두 나라가 있다고 할 때 한 나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우리와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나라, 두 나라와 싸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한 명은 아군을 만들 수 있고 그 아군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이마토스는 또 추가적으로 묻게 됩니다. 한 나라의 경우는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부유한 나라, 큰 나라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서는
계급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나라의 영역으로 이제 뭉쳐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두 나라에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한쪽에게 너희들에게 모든 걸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 부분이 우리의 동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막강하다. 왜냐면은 이렇게 돈을 원하지 않으니까 외교적으로 성공을 해서 동맹군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소크라테스의 관점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수호자들의 전투를 위한 그 보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비라던가 식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유한 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고려를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자 나라들이 이제 고용하게 되는 용병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또 싸움 전문가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맞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한데 실제로 그게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의 크기는 작아도 막강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나라의 크기에 대한 규정을 요구합니다. 수호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도록 두 세력으로 나뉘지 않도록 적정한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재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이나 계급을 분류해야 한다. 이걸 요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소유를 갖지 말아야 한다. 수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시가교육에서 우리의 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나 망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맨날 검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아파라는 경우를 보면요. 스토아파는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였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모두 이성을 중시하라는 이제 그 규율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성을 중시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좀씩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규율 자체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뭐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살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게 스토아파인데, 스토아파가 요청했던 거는 뭐 비슷한 거였겠죠. 이성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다 좋은 거니까 이걸 행하도록 노력하자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몇 세대 가지 못해서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호자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교육에 무질서가 끼어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서 교육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놀이를 통해서 질서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되고, 그래서 질서가 몸에 배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무의식적으로 질서가 몸에 배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질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외모나 태도, 약속과 계약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은 외모나 태도, 약속,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이나 법제화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이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이거를 다 모든 행동을 규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거를 모두 규정하기가 어렵죠. 매번 순간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인간이 다 알고서 모든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 해도, 어떻게 행동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강령들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계속 나중에 가면 이거 좀 이상하네 고쳐야 되고, 이거 좀 이상하네 고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습관을 고치면 해결이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애초에 몸에 배어 있다면은 이런 문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한테 지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너가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어 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원수가 되고, 차라리 옹호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은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적하게 되면은 원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코 지적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고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병적인 행동들, 무질서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행동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나라의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사회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데이마토스가 대단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옹호하고 도우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경우는 좀 훌륭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로서 이제 지적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옹호하고 도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무질서함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뭘 알고 그러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알고 그러겠냐, 그냥 옆에서 너 되게 훌륭하다 해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진정한 정치가 이런 사람을 여기게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라가 있을 때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데이마토스는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히데라라고 목을 자르면은 새로 돋아나는 그런 괴물이 있는데, 그런 괴물의 목을 자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히데라 같은 그런 이 병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병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는 습관을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이 훌륭한 사람들, 옹호하고 도우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처벌하겠다는 걸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런 무질서함에 따른 행동들이 안 나타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관에 대한 교육, 질서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질서한 경우와 질서 있는 경우를 살피게 되면서 소크라테스는 잘 다스려지는 나라와 못 다스려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잘 다스려지는 나라들은 알아서 질서를 지키고 있고, 못 다스려지는 나라는 법이 있어도 안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입법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법이 없어도 잘할 거고, 못 다스려지는 나라는 법이 있어도 안 따를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입법이 무의미하다 얘기를 하니까 아데이만토스였나요? 아데이만토스가 그럼 우린 무엇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신과 제사에 대해서 필요하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공감은 잘 되지 않긴 한데,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긴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라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설정이 되고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초기의 목표인 정의를 찾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그 네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찾으면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지혜와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 중에 지혜, 용기, 절제를 찾으면 정의를 알아서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각각 별개의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를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다는 반대급부나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백날 찾는다고 해도 정의를 찾는 건 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찾으면 하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제 정의를 찾기 위해서 지혜, 용기, 절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혜로운 나라라고 불리려면 이제 판단력이 뛰어난 나라여야 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나라는 지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식에 의해서 그 지혜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우리를 이제 판단력이 뛰어난 나라로 여기게 해주느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목수의 지식이냐 대장장이의 지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호자의 지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제 수호자의 지식이 어떤 종류에 대한 지식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혼을 다루는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는 명확하게 규명해주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수호자들보다는 대장장이나 목수가 많기 때문에 수호자들의 지식은 소수다. 그래서 소수의 지식이 이제 지혜롭게 만든다 나라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개인의 지혜와 국가의 지혜가 과연 동일한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거는 지식이 지혜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소크라테스는 용감한 나라의 규정을 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 나라의 국민들이 용감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용감한 나라로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군대를 보고서 이제 군대가 뛰어나다면 용감한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소신을 보존하는 것이 이제 용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는 어떤 소신이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미덕에 관한 소신입니다. 미덕. 미덕에 관한 소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양모 염색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양모를 염색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호자들에게 미덕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걸 양모에 염색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모를 열심히 염색을 물들이고 있는데 그 물이 싹 빠져버리면은 좀 허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호자들에게 미덕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수호자들에게 그 미덕이 싹 사라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가르친 미덕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면 굉장히 용기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걸 쉽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덕을 보존하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용기가 있는 행동이다. 그 고통이나 이런 쾌락에 맞서서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노예나 동물의 경우는 소크라테스가 용기라고 취급 안 할 거라고 이제 아데이만토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미덕에 대한 소신을 보존하는 것, 교육받은 미덕에 대한 소신을 보존하는 것이 용기다. 단순히 내 소신을 어떤 사람이 미덕도 아닌 악덕에 해당되는 소신을 보존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질서를 갖는 것, 그 다음에 특정 쾌락과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주인이다. 절제는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우리 자신에게는 두 영역이 있다. 그래서 지배하는 영역과 피지배의 영역이 있는데 지배하는 영역이 피지배하는 영역을 잘 다스릴 때는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피지배돼야 될 영역이 지배할 영역을 다스리게 된다면 자신의 노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이성과 욕구가 있는데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면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욕구가 이성을 지배하면은 자신의 노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은 뭐냐? 자신은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의 주인이냐, 욕구의 노예냐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절제된 상황은 음의 하모니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이제 그 자신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주인 얘기를 하면서 지배가 피지배를 잘 다스리고 있다면 자신의 주인이 되는데 나라에서는 수호자 집단이 있죠. 수호자 집단이 있고 그 외의 집단이 있는데 우리가 설정한 나라에서는 수호자가 그 외의 집단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설정한 나라는 자신의 주인인 나라가 되고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호자들과 그 외의 집단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집단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두 집단 모두가 서로 합심을 해야만 이런 조화로운 상태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절제라는 것, 잘 서로 주인이 된다는 것, 잘 지배할 것이 지배를 하고 지배하지 못할 것이 지배하지 않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음의 하모니처럼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쪽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자들에 따르는 것, 수호자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을 따르는 거는 수호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집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집단 모두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모니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의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규정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를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정의를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는 사실 플라톤의 책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르미데스에서 한번 나옵니다. 카르미데스에서 절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카르미데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절제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절제가 아니라 성숙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숙한 사람은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정의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카르미데스에서 나왔던 이 제 할 일을 하는 것과 국가에서 나오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은 서로 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의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훌륭한 나라는 제 할 일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훌륭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면은 질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테지만,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질 좋은 것들을 생산할 수 없을 거고 굉장히 나태하고 해이한 집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정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해본다면, 일단 제 생각에는 1권 때문인 것 같아요. 1권에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재산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잘 갚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오가면서 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죠.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는 이제 지식과 관련이 있는 거고, 용기는 소신을 보존하는 것,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생각, 미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잘 지키는 것. 근데 여기서 뭐 아무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무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미덕인지에 대한 충분한 그 교육이 있은 다음에 그 미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면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도 미덕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돈을 추구하는 게 미덕이다, 돈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좀 약간 구번지어서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노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미덕, 추구할 수 있는 남들에게 추구하게끔 할 수 있는 미덕을 보존하는 게 용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절제 같은 경우는 질서를 갖추고 이제 지배할 영역이 지배를 하는 것,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절제 있는 상태가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이 4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발견한 다음에 국가에서 발견한 정의를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에서 발견한 정의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타당한지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개인이 유사한지 적용해도 될지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한 거는, 일단 국가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국가의 3요소를 개인도 지닌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혜, 기계, 욕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3요소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4권에서는 일단 3요소에 대한 얘기가 없고 3권이나 2권, 1권을 봐야 되는데, 이미 제가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에는 그 당시에 나왔더라고 해도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분명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혜, 기계, 욕구 이 3요소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성과 감정, 욕구를 말합니다. 이 3요소를 지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구성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대상은 2가지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멈출 수 없고, 그 다음에 팽이처럼 고정되어 있으면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왜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팽이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할 때요. 팽이가 돌고 있다고 할 때, 이거는 회전하고 있는 거다. 축만 고정돼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표현할 때 공간적 점유하고 있는 영역은 변동이 없지만
움직임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멈춰 있으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대상은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목말라도 마시지 않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목마른 것과 마시지 않는 행동은 서로 상반되는 행동인데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대상이 두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르는 현상과 마시는 행동은 서로 다른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현상과 마시지 않는 현상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두 대상이 있다. 그래서 욕구와 이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가 목말라 하는 거고 이성은 마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욕구는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뜬금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하나의 대상 얘기를 하다가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각주에 해당이 됩니다. 각주. 네, 이 내용 자체의 흐름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없이 봐도 충분히 봅니다. 그럼 왜 나왔냐? 그러면 욕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욕구가 뭐냐 했을 때 욕구는 하나의 부류다. 욕구는 하나의 부류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욕구가 하나라고? 욕구는 갈증도 있고 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욕구가 하나라고? 욕구 여러 개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욕구는 하나이고 왜 갈증과 허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걸 이제 그 개별 욕구라고 하죠. 개별 욕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갈증이나 허기는 개별 욕구에 해당이 되고 욕구는 욕구 자체, 욕구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포대가 있을 때요, 뭐 갈증, 허기, 수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 포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라는 포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포대는 하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나달처럼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포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갈증은 음료를 바라는 욕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또다시 사족이 생기는데,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사족이 생기면서 갈증은 좋은 것을 바라는 거다. 나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은요, 사실 욕구의 규정입니다.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좋은 걸 바라게 돼요. 나쁜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나한테 좀 더 이로운 거, 득이 되는 걸 바라게 되지 나쁜 걸 바라지 않나요? 그래서 욕구에 대한 규정을 갈증에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갈증은 좋은 것을 바라는 게 맞아요. 당연히 나한테 수분이나 이런 액체가 섭취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라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을 하죠. 근데 이 접근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될지 잘 모르겠는데, 더 좋은 것이라는 거는 형용적 표현이잖아요. 형용적 표현이고 비교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있죠.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이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를 뭘로 또 예를 들냐면 더 큰 것과 작은 것, 더 작은 것을 예로 듭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은 나쁜 것과 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상관관계 있죠. 그래서 더 큰 것은 작은 것과 관련이 있고, 더 작은 것은 더 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을 거면 이 둘을 관계 지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고, 갈증 같은 경우는요, 이런 비교가 아니잖아요.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평가 표현이 아니잖아요. 갈증 자체는 갈증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인 표현이 음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렵죠? 이게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이라는 거는 나쁜 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쁜 것 이외하고는 또 관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갈증은 좋은 것과 관련된 것을 바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는 좀 약간 이상한 말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갈증은 음료를 바라는 거다. 음료를 바라는 것이 갈증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나쁜 것과 관련시켜야지 갈증하고 관련시키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인 거예요.
네,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죠. 이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각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흐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대상은 두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 행동을 한다면은 두 대상이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면서도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두 대상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욕구와 이성으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안에서 개인의 행동이잖아요. 개인 안에는 욕구와 이성이 구분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감정에 대한 거. 이제 기계라고 하죠. 그럼 기계는 욕구냐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아데이마토스는 욕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의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이제 시체를 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뭐 성 밖에 어떤 시체들이 마구 쌓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궁금한 욕구가 발생이 돼서 이제 보러 가고 싶어 하는데 이성은 계속 막는 거죠. 그걸 뭐하러 보냐 하면서 막는데 결국에는 욕구에 져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그 욕구에 대고 이제 그래서 좋냐 이제 좋냐 보게 되니까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말은 이성이 욕구에게 분노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분노가 함께 있고 욕구는 그 둘의 공격당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성에 관련이 있다. 이성에 의해서 분노가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성과 감정이 관련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또 소크라테스가 이성과 감정이 같은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데이마토스가 뭐라 그러냐? 이거 둘은 다른 겁니다. 왜냐면은 비이성적인데 감정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봤을 때 이성적이지 못한데 굉장히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아이들과 동물들 이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이성과 감정이 관련이 있을지라도 이 두 경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과 감정, 욕구가 이제 개인에게 3요소로서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의 3요소를 개인도 지닌다라고 파악을 하고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성이 전체를 지배하고 이성과 감정이 더해졌을 때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용감한 경우, 지혜로운 경우, 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용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소신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쾌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소신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덕에 대한 소신입니다.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미덕을 따라가는 걸 용기라고 하지 않고요. 남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덕에 대한 소신을 이제 지키는 것을 용기라고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는. 근데 여기도 좀 엄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소신을 지킨다고 해서 용기는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이성이 잘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가 이성이 잘 판단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요. 절제에 대해서도 이성에 따라 욕구하고 감정적이게 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제 할 일을 영혼의 각 부분 세 요소들이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정이나 욕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아서 잘 합니다. 알아서 잘 굴러가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성만은 알아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이성적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이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제 생각엔 이성을 잘 훈련시켜서 이것들을 잘 지배하는 거. 이성이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이성이 제 할 일을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요. 물론 그 절제에 대한 얘기, 앞서서 절제에 대한 얘기에서 나왔다시피 감정과 욕구가 받쳐줘야 됩니다. 이성을 받쳐줘야만 이성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뭐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행동이죠.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국가와 개인의 유사성,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소크라테스는 이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정의는 앞서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불의는 그 반대인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요. 이성의 할 일은 이제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과 욕구의 할 일은 지배를 당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성이 지배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감정과 욕구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를 하게 된다면은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에 따라서 보면은 앞서 말한 지혜, 그다음에 용기, 그다음에 절제 이런 것들이 모두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불의한 경우에는 무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겁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절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울 때만 지혜와 용기, 절제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하게 되면 그 반대, 무지, 비겁, 무절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의와 건강이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체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맞게 먹고 행동하게 되면 건강해지게 되고요. 만약에 실체의 질서에 맞지 않게 하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인데, 혼의 질서에 따르면은 이성이 지배를 해야 하는데, 이성이 지배를 한다면은 정의로워지는 거고요. 이성이 지배하지 못하고 감정과 욕구가 지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불의해지게 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죠. 정의와 불의에 대한 이제 규정을 마친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데이만토스는 이제 건강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나서 이제 이 비유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비교하는 이 말은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 중에 누가 더 낫냐라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무의미한 비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좀 더 세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좀 더 제대로 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악덕 4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의 유형을 통해서 개인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로 이제 국가의 한 유형인 왕도 정체와 최선자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게 되고 이제 5권에서 그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국가 4권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국가 5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